100년 전, 이 땅의 글자를 죽이기 위해 총칼을 휘두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쓰면 벌을 주었고 교과서에서 조선말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의 이름까지 강제로 바꿔버렸죠. 아이들이 한글을 쓰면 벌을 주었고 교과서에서 조선말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의 이름까지 강제로 바꿔버렸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없애려 했던 한국어가 일본 교실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겁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살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로 이뤄낸 완벽한 복수입니다. 총도 없이, 폭력도 없이, 오직 언어 하나로 이룬 조용한 승리죠.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한 한 미국 교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뭐가 대단하다고 미국 교사인 나를 평가해. 저는 케이트 리처드슨입니다. 38살, 오하이오주 공립중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12년간 문학으로 아이들 마음을 키우는 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교장이 모든 걸 박살냈어요. 문학 수업은 입시에 불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제 12년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문학 시수는 전면 축소, 저는 통합 영어로 밀려났죠. 12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어요. 책상 위 12년간의 추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감사 편지, 함께 만든 시집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친구 사라가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서울국제학교 채용 공고였어요. 클릭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이상, 교사 기숙사, 의료보험, 왕복 항공권, 그리고 결정적인 문구가 있었죠. 존중받는 교사 문화. 미국에서 12년을 버텼는데 한국 학교쯤이야 뭐 어렵겠어요? 우쭐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어요. 화상 면접 날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받은 질문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문학 수업의 가치를 구체적인 설계와 평가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해보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책이 아이들을 바꾸고 감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면접관은 더 구체적인 걸 원했어요. 실제 사례와 평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태솔 자격증도 없고 한국 교육과정도 모르는 제가 추상적인 답변만 반복했거든요. 화면 너머 면접관들은 여전히 정중했어요. 미소까지 지어주며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서늘했어요.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그냥 조용히 실망하는 눈빛이었거든요. 30분 면접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중한 거절이 더 큰 모욕감으로 다가왔어요. 며칠 후 불합격 통보.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뭐가 대단하다고 미국 교사인 나를 평가해. 하지만 마음 한켠이 찔렸어요.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셨거든요. 그 땅은 전쟁터였어. 아무것도 없던 폐허였지. 제 머릿속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 국가였어요. 그런데 방금 면접에서 느낀 건 정반대였습니다. 이 간극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조건이 느슨한 도쿄 국제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같은 이력서로 손쉽게 합격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으며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가고 싶었던 건 인천공항이었는데 한국이 나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본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참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려다 밀려난 이곳에서 제가 보게 될 현실은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오히려 한국의 놀라운 위상을 깨닫게 해줄 테니까요.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떨어진 씁쓸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도쿄 외곽의 국제학교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정규직 계약의 교사 숙소까지 제공됐고 수업 시수도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첫 수업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창의적 수업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수업은 철저히 교과서 중심이었어요. 암기 위주의 자유토론은 금지.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제가 읽어주는 교과서 내용을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교사가 아니라 낭독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첫 달이 지나고 교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입학처장과 함께 간 이자카야에서 듣게 된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요즘은 다들 한국 가고 싶어 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진 말에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교사들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은 나이순인데 한국은 수업 잘하면 진짜 인정받거든요. 옆에 앉은 또 다른 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올해 한국 쪽 국제학교에 지원해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선 실력 쌓을 기회가 너무 없다면서요. 저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며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냐고.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의 수준이 정말 높고 교사들도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폐허였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던 나라라고 하셨죠.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위험하고 거친 나라로 인식해왔던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 교사들은 그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과 현실의 한국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거죠. 며칠 후 교무실에서 더 놀라운 걸 봤어요. 공지 칠판에 붙은 안내문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어 반증설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필요한지 말이에요. 대답이 또 한 번 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한국어 못하면 입시, 취업 모두 불리하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 들어가려면 토픽 4급은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토픽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바보 같았죠.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토픽은 한국 언응력 시험이었고 일본 대기업들도 이걸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요타, 미쓰비시, 라쿠텐 같은 회사들이 삼성, LG와의 거래 때문에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토픽 4급의 난이도였습니다. 토익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쓰기 시험까지 있어서 일본인들도 몇 년씩 준비한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현실의 한국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일본이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한국 국제학교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의 굴욕감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 부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나라의 수준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상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글 자음은 입모양 따라서 만들어서 쉽다던데 그래도 토픽은 어려워. 하지만 해야지. 네이버 같은 한국 대기업 인턴 가려면 복도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어떤 학생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초 표현을 연습하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한국어 특강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만들자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이 서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듯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한국어를 아는 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말이에요. 한글이 쉽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했어요. 교무실로 향해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쉽게 만든 문자라는 거였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글자 모양이 발음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어는 그냥 기호를 외우는 건데 한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며칠이면 읽고 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교무회의에서 더 놀라운 통계를 들었습니다. 교장이 한국 교육 성과를 소개했거든요.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이고 OECD 문해력 평가에서 3위, 국제 읽기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한글이 화면에 뜨는 순간
미국에서 알파벳 외우며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학습의 문턱을 아예 없앤 문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모든 국민이 빠르게 문자를 익혀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국가 발전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회의 후 교무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어요. 동아시아 언어와 근대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의 언어 탄압 기록이 적혀 있더라고요.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어 과목 폐지, 한글 간행물 압수. 1938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없애려 했다니. 그것도 자신들이 쓰는 일본어가 한자 때문에 훨씬 복잡한데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글을 써봤어요. 기역, 니은, 미음을 따라 쓰는데 정말 쉬웠습니다. 발음과 글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천천히 써봤어요. 며칠 배우면 쓸 수 있는 쉬운 문자인데 그 안에 깊은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제가 없애려 했던 이 쉬운 문자가 지금은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됐다니. 한글 창제 원리를 더 찾아봤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쉬운 글자라니. 이런 철학으로 만든 문자가 또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의 진짜 힘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였다는 걸.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어서 모든 국민이 똑똑해질 수 있는 문자.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구나. 며칠 후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어요. 교장이 다른 언어 수업도 견학해보라고 권했거든요.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교실 뒤쪽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대본 없이 한글 시를 암송하고 있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억양과 흐름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추며 그 은은한 울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어도 감정을 담을 수 있지만 한글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읽는 시 한 줄 한 줄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글자 자체에서 온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국어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한글이 정말 감정을 담는 문자인지 말이에요. 그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어는 개념 전달에 뛰어나지만 한글은 감정을 담는 운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모음의 조화와 자음의 울림이 마음에 직접 닿는다고 했어요. 감정을 담은 문자라니.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시를 읽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한글을 써봤습니다. 사랑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런 단어들을 천천히 따라 썼어요. 신기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정말 숨결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고마워요를 쓸 때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긴 것 같았거든요. 이 문자는 그냥 소통을 넘어서 따뜻한 울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제 교실 앞 게시판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학생이 손글씨로 정성껏 적은 낙서였습니다. 생크 유 선생님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그 위에 큰 글씨로 고마워요가 한글로 써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미소가 나왔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한글로 쓰여진 감사 인사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한글의 온기가 전해진 거였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서와 연결된 감정의 언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구나. 영어는 논리적이고 명확해요. 하지만 한글에는 영어에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랄까요? 이런 문자를 가진 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해시태그 챕터 5 영어 교사의 마지막 선택.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공지가 나왔어요. 교무실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영어 수업 축소.
한국어 수업 확대 예정. 영어과 강사 재배치 검토 중. 제 이름이 그 목록에 있을지 불안했어요. 12년간 영어를 가르쳐온 제가 한국어 열풍 때문에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일본인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우리도 한글 배워야 먹고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다녀온 친구들이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말을 곱씹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문구점에 들렀어요. 토픽 기초 교재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며 다짐했어요. 나도 안 그러면 여기서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거든요. 밤늦게 한글 자모와 기본 회화를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수업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들을 써보면서 마지막 장에 다짐을 적었어요. 이제 진짜 한글 공부 시작합니다. 한글 수업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국 관련 영상들을 보게 됐어요. 서울의 24시간 지하철과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한국 대기업의 직원 복지, 무료 식당과 유연근무, 휴게 공간들, 한국 병원 시스템의 신속함과 서비스 수준. 각 영상 끝마다 같은 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산 지 몇 년째인데 정말 삶이 편해졌다고 느낀다는 거였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다가 시계를 봤어요. 어느새 새벽 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잃고 싶지 않았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토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 자체의 매력을 깨닫게 됐어요. 한글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지만 한국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터전으로 보였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희망이기도 했고요. 해시태그 챕터 6. 일본 교육의 심장. 한글로 흔들리다.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공식 초청장이 놓여 있었어요. 도쿄 광역교육 포럼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아시아 언어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외국어 담당 교사 대표로 참석 요청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냥 참석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도쿄 시내 교육회관은 입구부터 외국어 교사들로 붐볐습니다. 첫 발표는 일본 교육청 외국어 정책 담당자였어요. 발표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2020년 대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 수가 307%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서울 소재 대학과의 교류 확대에 따른 글로벌 진학 지원도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저도 의자 끝으로 몸을 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들을 문제가 아니야. 이 흐름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데. 다음으로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살에서 미래로, 한글의 역사적 의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일제에 의해 탄압받았던 문자지만 지금은 일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총칼 없이 이뤄진 문명의 역전이라고 했어요. 숨을 삼켰습니다. 그저 가볍게 보던 글자가 역사의 복판에 있었구나. 100년 전에는 사라질 뻔했던 언어가 지금은 이 나라의 미래 언어가 되었다니.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일본인 동료 교사가 다가왔어요. 우리 학교도 영어 과목 줄이고 한국어 수업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부모들이 한국어 사교육을 엄청나게 밀어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100년 전 사라지려 했던 언어가 지금은 이 나라의 미래가 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일본 교육청에서 발표한 한글 수요 300% 증가라는 통계. 과거 탄압하던 언어가 일본 교육제도의 중심에 서게 된 역사적 반전.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흐름이 바뀐 거였어요. 해시태그 챕터 7. 한글이 연 새로운 삶의 문. 어느 날 교무실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서울국제학교 영어교사 모집이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자격 요건에 토픽 3급 이상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어 능력자 우대 정도였는데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된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었거든요. 몇 달 전 토픽 3급 시험을 본 게 떠올랐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도 생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영문으로 썼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제 삶을 변화시켜줬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열게 해준 언어입니다. 영어만이 아니라 한글로도 제가 가치를 보태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제 자신도 달라졌거든요. 단순히 언어 하나를 더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국제학교 채용 담당자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처음 근무일은 인천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달 전 떨어졌던 그 나라, 그 공항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비행기 편을 예약하며 인천공항 도착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준비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서울에 도착한 첫날, 드디어 교실에 섰어요. 칠판에 직접 한글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케이트 리처드슨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삶이야.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언어에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야. 토픽 자격이 필수가 된 현실. 한글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였어요. 한글이 제 인생 방향과 정체성을 바꾼 결정적 도구가 된 거죠. 서울 교실에서 한글로 제 이름을 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제 삶의 언어가 됐다는 걸. 미국에서 문학교사로 자존심을 잃었던 제가 한국에서 한글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편견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 여행. 이제 저는 한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함과 함께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구독자님의 하루에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